파괴되는 가정, 병들어 무너져가는 가정, 서로의 언어가 통하는 가정, 대화가 단절된 가정, 하나님의 복음이 다스리는 가정, 사연에 매여 있는 가정, 건강하고 역동적인 가정 생명체를 만드는 방법. CBS 파우트칸 스페셜에서 가정사역자 도은미 박사의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정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은 작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람이 어떤 것을 먹고 사는가,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자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연이라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 나는 까만색이 좋아. 아, 난 색깔 있는 옷 싫어. 라는 그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사는가라고 사람이 혹시라도 그 사람을 분석해 본다면 그 사람 속에 색깔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검은색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색깔을 좋아하셨다든지 무슨 뭐 아버지가 바람을 폈는데 워낙 멋을 부렸던 분이라든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까만색만 좋다라고 결정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성격, 나의 생활의 패턴들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연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들 집회에 한번 갔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미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인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5시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이제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이 가면서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머리를 이렇게 푹 내려 쓰고요. 모자를 이렇게 내려 쓰고 남자 같은 여자아이였어요. 머리는 이렇게 긴데 머리를 빗지도 않고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엉켜져 있고 그런 아이가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남자같이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척 보자마자 제가 생각했어요. 뭐가 많구나. 사연이 참 많구나. 차에 사연이 참 많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여자아이가 머리 하나 빗지 않고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면 남자들도 멋있는 남자들도 있을 테니까 웬만한 여자애들은 다 머리 빗고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이제 머리를 안 빗고 나왔으니까 아니 무슨 사연이 저렇게 많길래 머리를 빗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만나봤으면 좋겠다. 첫날 첫 예배 시간에 그 아이를 이제 길거리에서 보게 됐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기 있는 동안에 한 3박 4일 정도 있으니까 내가 저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 시간에 그 아이가 그 아침 먹는 그 판을 들고 제가 먹는 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교수님 여기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만나고 싶었는데 이 사연 많은 사람들이 사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도 아십니까? 저도 사연이 많아서 이게 어떤 사연이길래 이렇게 사는가 싶어서 어서 앉으라고. 제가 같이 앉았어요. 머리를 빗지 않고 눈곱도 띄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좀 비위가 약한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거는 생각은 했어도 막상 이렇게 만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우리 세수하는 것이 보통 하는 일인데 어떻게 세수를 안 하고 왔느냐고. 눈곱이 있다고 한번 여기 띄겠냐고. 그래서 제가 눈곱을 띄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눈곱을 띄는데 밥상이 있으면 눈곱을 좀 이렇게 해서 떼야 될 텐데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띄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젊은 아이인데 아직 대학생 정도밖에 안 된 아이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집에 엄마하고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이서 결혼하시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 엄마가 자매가 셋이래요. 자매가 셋인데 이 아빠가 둘째를 건드리신 거예요. 둘째를 건드렸어요.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둘째를 건드려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둘째를 건드린 상태에서 첫 언니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시면서 그 사건을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하고 남편하고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이제 아마 애도 결혼 전에 아기를 낳는지 뭐 어쨌는지 애를 데리고 그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자꾸 가실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가지 말아라. 그 일 좀 그만해라. 한국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는 일로 해라. 그래도 남편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자꾸 한국을 가는데
갈 때마다 둘째를 만나는 거죠. 갈 때마다 둘째를 만나서 살림을 차린 상태로 살고 있었던 상황인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둘째만 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셋째까지도 건드린 거예요. 셋째까지도.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는지. 그렇죠? 이제 셋째를 건드리게 돼서 이 엄마가 이제 맨날 술을 먹고 맨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맨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 아이를, 큰딸 아이를 앉혀놓고 말이죠. 네 애비가 이랬어, 네 애비가 이랬어.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중학교 정도 올라가다 보니 이 딸아이도 가슴도 나오기 시작하고 엉덩이도 커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여자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여자만 보기만 하면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건드리는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한국에 갔다가 갑자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집에 오시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또 여자라고 쳐다보면 집안에도 여자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 집에도 딸 셋이에요. 이 집에도 딸이 셋인데 이 아버지 자기 엄마 건드리고 이 딸들 셋 안 건드린다는 그런 개런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인가 이 딸아이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눈에 띄는 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연으로 말미암아 엄마의 사연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머리 빗지 않고 눈곱 띄지 않고 세수하지 않고 목욕하지 않는 그런 여자애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만 바라보면 뭐 정신없이 건드려버리시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살고 있는 자기 이제 대학생 되죠. 동생 고등학생이지 막내 중학생이지 아버지만 오기만 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믿긴 거예요. 어떻게든지 걸려게 되면 집안 몽땅 다 여자 여섯이 아버지한테 몽땅 몸을 건드려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아프냐면 이 아이가요. 머리를 빗어라. 너가 만약에 여자라도 이제는 너가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밀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 우리 이모들은 밀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 우리 이모들은 등치가 좋은 분인데도 밀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 아버지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는 사람이지. 이모 셋이 다, 이모 둘이 다 몽땅 다 넘어갔으니 나 정도의 체격으로는 아버지를 쫓아갈 수가 없을 거니 나는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동생들이 조금만 머리를 빗으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머리 빗지 말라고. 언니가 쫓아다니면서 옷 갈아입지 말라고. 목욕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 오게 됐다고. 눈곱 띄지 마.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기가 싫을까? 왜 아침 먹기가 싫으냐면요. 그냥 그것이 하나의 버릇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아침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행동적 패턴들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최 씨는 캐리어 우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최 씨를 성공한 여성이라고 부르며 매우 부러워합니다. 최 씨의 남편 오 씨도 매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투철하고 성품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고 주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 씨를 참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최 씨는 부족한 것이 없고 또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움에 잡혀 삽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을 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무장 해제가 됐을 때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닥쳐 곤경에 빠질지도 모르게 된다는 그러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 씨에게는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어느 여름날 회사의 특대로 1년간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난 아버지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던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하고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형통한 남편 오 씨는 아내 최 씨에게 힘들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 씨는 남편의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남편 오 씨만큼이나 형통하고 성공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1년만 잘 견디려며 신신당부하고 떠난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생활비 한 푼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로 마음도 가누지 못한 채 돈 한 푼 없이 자식 넷을 길러야 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끔찍함에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오 씨는 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무능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자랐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워낙 똑똑하시고 생활력이 강하셔서 아버지가 길을 펴시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오 씨는 항상 어머니가 조금만 져주시고 아버지를 조금만 밀어주셨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처럼 기가 세고 남편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여자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어머니보다도 더 강한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얌전하고 세상 물정도 몰랐던 순진한 여자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아내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믿지도 못하고 절대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오 씨의 소원은 아내 최 씨를 자기 손안에 잡아보는 것입니다. 남편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말뿐이지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을 너무 불안해하기에 나가서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날개 달고 날아가 버리는 계기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어머니의 드셈이 부모님의 불화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오 씨는 아내 최 씨를 소나기에 넣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자의 드셈은 가정의 불화라는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 씨이기 때문에 남편을 믿다가는 여자의 드셈이 가정의 불화라는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 씨와 남편을 믿다가 언제 쪽박 찰지 모르니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최 씨는 조절해야 함과 조절당하지 않아야 함의 사연 속에서 서로를 철저히 묶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부부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아요. 만남의 그 자체가 사연으로 얽히고 설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좀 이렇게 행동이 빠르고 이렇게 약삭 빠르고 이렇게 빠리빠리한 그런 여자는 어떤 남편 만나 살까요? 조금 느리고 좀 이렇게 그런 남자 만난다는 거 아시죠? 참 이상하게 내가 빠리빠리하면 같이 빠리빠리한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어째서 살다 보면 빠리빠리한 그 여자가 느린 남자를 만나서 가슴 치며 살까? 또요, 우리 성실한 남자는 또 좀 조금 불성실한 그런 아내, 게으른 아내, 그런 아내를 만나고 살아요. 왜 그럴까? 다 보니까 이게 사연의 짝이라고 하는데 사연이 사연을 만나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긴 여동생 때문에 장녀 이 씨는 항상 외모적 열등감에 쌓여 살았습니다. 집에 오시는 손님마다 첫눈에 동생의 예쁨과 귀여움에 반해서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로 쏠리는 것은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손재주가 많고 아무리 영리해도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예쁘게 웃는 것 하나밖에 없는 동생으로부터 부모와 사람들의 관심을 뺏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쁘다는 것 때문에 아무 수고 없이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이 씨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이었고 참으로 큰 적수였습니다. 이 씨는 외모적 열등감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동생을 보면 마스코트 같다고 아우성이었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동생을 보면 영화 배우 같다고 난리를 쳤으며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동생을 소개해달라는 친구들이 줄을 섰고 어느 날부턴가 이 씨는 동생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를 전달하는 배달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지만 정말 밉고 정말 싫고 정말 꼴불견이었습니다. 얼굴에 흉터라도 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동생이지만 때로 정말 죽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는 달리 이 씨는 사람들 앞에서 동생을 철저히 보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동생을 끔찍히 아끼는 언니로 살아갔습니다. 어쩌다 동생의 피해라도 입을 다치면 당장 달려가서 대신 싸워주고 연약한 동생을 구해줬습니다. 이 씨는 동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충실된 보디가드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장녀 이 씨는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져 갈 때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미인이 공부 잘하는 거 봤어? 나이 들어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야. 평범한 게 좋은 거라고. 늙어도 충격이 덜해. 성공한 사람 중에 얼굴 잘생긴 사람 봤냐? 아이고야, 봤다면 희귀 케이스다. 야, 희귀 케이스. 연예인들, 야, 그 사람들이 무슨 성공한 사람들이냐? 얼굴값 하느라고, 야, 두세 번씩 이혼하는 건 보통 아니니? 돈은 벌었어도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 이 씨는 친구들과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도 미인 이퀄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사람 이퀄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이퀄 실패자라는 공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만 예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열심히 선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녀는 참으로 많은 실패 케이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인의 실패 케이스를 말할 때면 이 씨는 힘이 절로 솟아났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반면에 동생에게 언니 이 씨는 우상입니다. 싫은 남자가 불편하게 할 때마다 언니에게 말하면 즉각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힘세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만능 해결사인 언니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미인이 공부를 못한다 하는 말을 수없이 했어도 언니가 자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이 보는 언니는 자기보다 훨씬 월등한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공주같이 귀엽기만 하지만 언니는 왕비처럼 품이 있는 미인이었습니다. 언니는 미인이면서 공부도 잘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미인인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문제도 척척 잘 해결해 나가는 팔방 미인인데 왜 미인이 머리가 비었다고 하는지 동생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쏟는 이유는 자기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동생은 생각합니다. 언니처럼 단호하지 못하고 언니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며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언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 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해.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불행한 아이는 없을 거야. 아, 난 참 불행한 아이야. 사람마다 사연이 있는데요. 자기 사연이 맞대요. 자기 사연이 너무 많아서 그 사연을 붙들고 살면서 마치 그 사연이 진리인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나는 사연이 없어요. 노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름이 노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사람 자체는요,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하나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한 세대로 끝나면 사연이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엄마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면 자기에게는 사연이에요. 이혼 사연. 그리고 당대의 아이들에게도 이혼한 부모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연 자체는 풀리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풀리지 않은 이야기. 자, 우리 풀리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풀리지 않은 이야기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야기, 가짜 이야기, 우리 이렇게 들으셨죠? 자, 이 사연이라는 것은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것을 사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화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화. 가수 이름이 아니고요. 사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신화가 된다.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다음 세대의 딸이 또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는 이혼하는 신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인 언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입에다 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만약에 엄마 시대에 누군가가 집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야기가 한 세대로 끝나면 사연이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신화가 되는 거예요. 자살 신화가 내려간다. 아유, 우리 집에는요, 그냥 장손들이, 그냥 장남들이 그냥 단명해요, 단명. 애들이 왜 그렇게 40만 넘으면 죽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형님 때도 그랬고요. 요번에 우리 아들도, 아유, 그냥 40을 못 넘겨서 죽었지 뭐예요. 그냥. 애가 하나 있어요. 얘 장남인데, 얘도 그냥 비슬거리는 거 보니까, 아유, 쟤도 단명할 건가 봐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만약에 단명하는 일이 한 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어오고 있으면, 장남이 단명한다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신화가 내려온다. 그런 뜻이에요. 아유, 우리 집에 남자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집만 있어요. 고집만 있어요. 그냥 아이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집안에 왜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죠. 내력이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화라 그런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아유, 장씨 집안 여자들 세요. 장씨 집안 여자 셉니다. 그런 얘기 있죠. 장씨 집안 여자가 왜 셀까요? 어느 한 세대에 장씨라는 여자가 센 여자가 있었나 보죠. 있었죠. 장희빈. 그렇죠? 그 여자가 셌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씨 집안이 세다는 이야기를 한 세대로 끝나면 사연인데 다음 세대까지 넘어오게 되면 그것이 신화가 돼서 김씨 집안에도 딸을 놓고 장씨 집안에도 딸을 낳았어요. 김씨 집안에 딸을 낳았더니 얘가 고집을 딱 폈더니 하는 말. 야, 이거 여자애들 고집 피는 거 이거 못 쓴다. 이거 어릴 때부터 고집 딱 꺾어야지. 이거 기 살려주면 저거 못 쓴다. 기집애가 뭐 고집이나 세가지고 저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딱 고집 꺾어. 그래서 이 아이의 고집을 꺾죠. 그 집안 사람들이요, 고집 못 피우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태어난 장씨 집안의 딸아이는 고집을 딱 폈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말. 아이고, 이제 장씨 아니랄까 봐 저 고집 피는 것 좀 봐. 그래요, 말을요. 그리고
장씨 고집 누가 꺾냐? 누가 꺾어? 아이고, 지도 장씨라고 하지. 제 고집 피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 보통이 아니겠네, 보통이 아니겠어. 장씨네, 장씨. 장씨 딸, 장씨 집 딸이네, 장씨 집 딸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요, 장씨 집 딸이라는 것 때문에 고집이 키워지죠. 어느 날 보니까 장씨 집 딸 여자아이는 고집 센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여자가 되고, 이 김씨 집 딸아이는 찍산 여자가 되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제 재밌는 사실은요, 사연이라는 것이 한 세대로 끝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당한 일로 끝나면 될 텐데, 다음 세대까지 넘겨주는 일들이 생기더라. 제가 둘째 딸이에요. 제가 딸을 하나 낳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는데, 딸아이가 맏딸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컸어도 둘째 딸인 거 알고 계시죠? 크면 맏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자식을 놓고 엄마가 돼서 살아도 나는 둘째 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설날이라든지 온 가족이 모이면 나는 아직도 둘째 딸인 거 아시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언니가 좀 잘난 언니였고 좀 드센 언니였고, 저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쩔쩔매는 그런 둘째 동생이었단 말이죠. 저희 언니가 굉장히 센 언니여서 뭐 이렇게 지금도 무슨 한마디 해서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확 변하는 그런 언니예요. 그러니까 좀 저보다 성격상 상당히 대담하고 이렇게 과격하고 그런 언니예요. 저는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제가 좀 예쁜 거 아시죠? 저는 조금 이렇게. 근데 우리 언니는 상당히 이제 강했단 말입니다. 어릴 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말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사니까 말도 좀 세지고 그러는데, 이게 어릴 때는 쩔쩔쩔쩔 매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저희 언니와 저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있어서 그런지 제가 딸을 낳는데 딸이 미운 거예요. 딸이 큰딸 아닙니까, 걔가? 맏딸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커도 둘째 딸이야. 그래서 걔를 쳐다보면 맏딸 우리 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녀들이 왜 누리는 그런, 왜 장녀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장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 잘났다 하는 거, 그런 거. 그래? 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면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둘째 딸로서 그 딸아이가 자기 맏딸 노릇을 한다고 생각이 되면 기분이 나빠서 걔를 야단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란 말이죠. 만약에 제가 사연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 딸 미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제가 둘째로서 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큰 둘째 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맏딸은 작은 맏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래서 멀쩡한 딸아이 놓고 난 다음에 엉뚱하게 피해를 가하는 그런 엄마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성인 아이증이라 그러죠. 성인 아이 증후군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네 집에 이제 자기 형님이 굉장히 잘났던 그런 분입니다. 열등감에 쌓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셋째 아들로 자라면서 별로 그렇게 집안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그런 아들인데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둘 놓고 그다음에 딸 놓고 막내 아들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 두 아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막내만 너무너무 예뻐해요. 막내만. 얼마나 막내를 예뻐하는지. 느지막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쁜 것도 있겠지만, 왜 첫아이 두 아이가 남의 자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울까? 걔네들은요, 뭐 사달라 그러면 소리 깨끗 지르시면서 저것들은 맨날 뭐가 사달라 그런다고 돈만 쓰게 한다고 말이지. 막 미워하는데 얘는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샀던 거 2개씩 3개씩 막 사줘. 그런데도 하나도 안 아깝대. 누구 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사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기 사주고 있는 거예요. 선물도 자기 사주고 셋째에게 보상해주고 있는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보복하고 삽니다. 당대에 보복이 안 되면 그 다음 때라도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스스로를 보상하고 자기가 받았던 피해를 자기 낳은 자식들에게 보복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사건도 생겨요. 아들아이를 낳았는데 괜히 걔가 미운 엄마가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왜 저렇게 미운지 말이죠. 둘째 아들은 안 미운데 큰아들이 그렇게 밉습니다. 뭐가 잘 안 맞고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연 때문에 그래, 사연 때문에. 뭔가 엮여져 있는 사연이 자식을 바라보는 눈 가운데도 사연으로 말미암아 편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사연은 한 세대로 끝나면 사연이지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뭐가 된다? 신화가 된다. 자, 이 신화가 돼서 넘어가는 이때에
같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같이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채원장이라는 것이 내려가요. 좀 어려운 단어니까 입에다 한번 담아 보실까요? 부채원장. 자, 부채원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 빚장부라는 거예요. 빚장부. 무슨 빚장부냐? 관계의 빚장부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어떤 빚들이 오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마다 계산하는 장부들이 있어요. 자기 개인적 계산 장부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는가, 내가 이익을 얻었는가 스스로 계산하면서 살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도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는 관계 장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빚 장부가. 아버지 그러면 빚이 얼마고, 엄마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얼마고, 동생 그러면 받아야 될 빚이 얼마고, 삼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피해를 줬고, 이런 것들이 각자 나름대로 여기다가 계산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것을 관계의 빚장부, 즉 부채원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집안마다 있고요. 모든 사람마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관계하고 살고 있으면 개도 거기에 써 있습니다. 개. 그래서 개 멍멍이가 나한테 피해를 줬는지 피해를 입혔는지. 꽃들도 있어요. 꽃들도. 우리 집안에 있는 나무가 나한테 피해를 줬는지 피해를 입혔는지. 딸 자식이 꽃을 사다 놨는데 어머니가 그 딸한테 같이 이제 얹혀서 살고 계시는데 이 딸아이가 화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화분을 맨날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물 줘야 돼? 엄마가 물을 주는데 얘는 맨날 물 한 번 주지도 않으면서 화분만 자꾸 사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분 생각하면 빚을 얘 화분이 나한테 빚줬을까요? 아니면 내가 얘한테 빚줬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화분도 하물며 화분도 계산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밥을 한번 해준 것부터 시작해서 물 한 잔 떠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관계의 장부 속에, 빚장부 속에 나열되어 있고 계산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집안마다 내려오는 빚장부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나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모든 자녀들, 아내까지 아버지가 벌어다 준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지 못하면 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돈 벌었다는 사실 때문에 집에만 딱 들어오시면 호령을 하시고 난리를 치시고 왜 이거 여기다 놨느냐, 왜 저 커튼이 저 모양이냐, 당신은 밥을 하면서 왜 이 모양이냐, 반찬이 맛이 없다. 항상 이렇게 투정을 하셨고 불평하셨던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오시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덕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계의 빚장부 속에 아버지 그러면 공로를 세우신 분일까요? 피해를 입힌 자일까요? 재미있죠? 아니 그렇게 돈을 벌어오시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관계의 빚장부 속에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까? 엄마가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쩔쩔쩔쩔 매시고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시는 분인데도 사랑은 참 많으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좀 많이 못 주셨던 그런 아버지였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어서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엄마가 조금만 더 맛있게 음식을 할 줄 알면 니들 맛있는 고로케도 해줄 텐데 아유 엄마는 이렇게 음식을 할 줄 모를까? 맛있게 했다는 게 이거니 어떡하니? 아유 우리 영수이한테 그냥 조금만 엄마가 바느질을 할 줄 알았으면 더 예쁜 옷을 이렇게 입혀줬을 텐데 애들 머리를 만져가면서 쓰다듬어 가면서 잘은 못 해줬어요. 해주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라면 끓여주는 것도 잘 못 끓여서 맛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끓여서 갖다 주면서 엄마가 맛있게 끓였는데 한번 먹어볼래? 아유 어떡하나 엄마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더 맛있게 끓일 수 있었을 텐데 애를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면서 그 아이한테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그 아이의 관계 장부 속에 보니까 아버지, 돈 벌어다 준 그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없는데 엄마가 쩔쩔 매시면서 밥도 잘 못하시고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시는 엄마인데 말 한마디 그냥 그렇게 예쁘게 하시고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관심을 주고 했던 것 때문에 관계의 빚장부 속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재밌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빚장부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자기 나름대로 빚을 정리하고 산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빚장부가 있을 때마다 두 가지 단어가 뜹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공로라는 단어예요. 공로. 집안에는요. 사연으로 말미암아 공로 세운 사람이 꼭 있습니다. 사연으로 말미암아 공로를 세우신 사람이 꼭 있어요. 집안에서 사연이 가장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집안에서 세력이 가장 센 사람이고 그 세력 센 사람이 집안을 작동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을 공로자라고 부릅니다. 또요. 집안 안에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피해. 그래서
부채 원장이 떴다라고 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공로를 세운 자가 누구이며 피해를 입힌 자가 누구인가. 공로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항상 집안에서 작동하는 단어입니다. 자, 만약에 공로를 세운 자라면 이 공로 세운 자가 집안의 왕이 되지요. 집안의 왕이 되는 사람, 뭐를 세웠다고요? 공로를 세우면 공로 세운 자가 왕이 되고 왕이 된 자가 집안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집안마다 당신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하고 아버지 중에 누가 공로자십니까? 누가 집안의 사연자로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까? 집안을 작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작동시키는 그 사람이 법을 선포한다는 거 아시죠? 몇 시에 밥을 먹을 것이며 몇 시에 잠을 잘 것이며 텔레비는 몇 시까지 볼 것이며 책은 어떻게 읽을 것이며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시고 법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으로 사는 자가 왕이에요. 왕. 자, 그 왕이 집안에는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집안에서 왕이라면 당신이 뭐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법을 선포하고 살고 있다. 법을 선포하는 자가 이 왕인데 재밌는 사실은 사연으로 말미암아 공로를 세워서 왕이 되고 법을 선포하는 것이라 이 법이요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에게는 공평해요? 자기에게는 공평해요. 자기에게는. 그러나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법이 선포된다는 거죠. 불공평한 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법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자들이 생긴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나는 말이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나 어릴 때서부터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 집에 들어오면 나 혼자서 밥 차려 먹는가 아니면 맨날 시켜 먹고 그랬거든. 나 밖에 나가서 빵 사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나 이런 거 정말 지겨워. 그리고 지금도 나 아침에도 나가서 사 먹지. 점심도 나가서 사 먹지. 나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저녁밥 안 해주는 건 나 용서 못해. 그러니까 여보 나 말이야 아침에도 나가서 사 먹고 점심도 나가서 사 먹겠지만 저녁은 내가 집에 들어와서 먹을 테니까 나는 국 하나만 끓여도 괜찮으니까 당신이 해준 밥 먹기 원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이죠. 결혼 전이니까 아니 밥 해달라는데 뭐 다른 거 해달라 그러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녁밥만 해달라는데 그거만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자들이 뭐 꿈꿀 때 저녁밥 해주는 거 그렇게 꿈꾸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하고 나서는 좀 힘들지만 하기 전에야 뭐 꿈꾸지 않습니까? 아유 염려하지 마시라고. 아유 오빠 그럼 저녁은 집에 와서 먹어야지. 아유 오빠 나는 오빠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 난 싫어. 집에 와서 먹어. 내가 맛있게 차려놓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마다 집에 들어오는데 10년을 저녁밥을 했습니다. 10년 지난 어느 날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4시쯤. 여보, 네, 나예요. 나야. 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나 미장원 다녀왔다. 나 옷도 예쁜 거 입었는데. 오늘 우리 나가서 저녁 먹자. 나 좀 이렇게 촛불 켜고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나 저녁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 여보,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래요. 오늘 특별한 날이지. 근데 여보 알잖아. 나 아침도 나가서 먹었고 점심도 나 밖에 나가서 먹었거든. 나 진짜 밖에서 먹는 거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집에다 촛불 켜놔. 나 들어갈게. 여보 집에서 먹자. 난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아.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집에다 촛불 켜고 밥을 먹었어요. 20년 동안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된 날 결혼 기념일이니까 전화를 또 했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결혼 20주년 아니에요. 나 벌써 미장원 다녀왔거든요. 나 예쁜 옷도 입고 있거든요. 나 오늘 특별히 나갈 때 쓰려고 내가 핸드백도 하나 샀단 말이에요. 여보, 오늘 우리 나가서 저녁 한 끼 먹자. 나 진짜 분위기 있는데 가고 싶어. 여보, 한번 오랜만에 저녁 나가서 먹자. 이거 소원이야, 소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내가 당신 소원을 안 들어주려는 게 아니고 여보 알잖아. 나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싫어하는 거. 여보 집에다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촛불도 켜놓고 탁자보도 좀 깔고 애들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우리들이 밥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자. 나 진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싫어. 그래서 20주년에도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병이 났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손가락이 힘 하나가 없는 거예요. 힘 하나가.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저 알려줘. 나 오늘 너무 아파서
없어요. 여보, 들어오다가 뭐 하나 사잡수고 들어오세요. 나 오늘 밥 못해요.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많이 아파? 진짜 많이 아파? 목소리가 진짜 안 좋네. 여보, 진짜 많이 아픈 거야? 어떡하지? 여보, 그러면 밥만 해놔. 밥만 해놓으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반찬 챙겨서 먹을게. 여러분, 이 왕이요. 법을 선포하는데 너무 자기에게만 공평한 법을 선포하면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할 수 있어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남편,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게 변하지 않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겨요? 사연이 생기고 부채 원장 가운데 마이너스가 그려지는, 남편만 생각하면 지겨운 느낌이 생기는, 내가 다시는 너하고 다시 사나 봐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건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 왕이 돼서 법을 선포하는 것, 집안에도 형님 계시잖아요. 자녀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맏형이 또는 누나가 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죠. 자기네들끼리 또 왕이 하나 있으니까 법을 선포하면 누나가 선포하고 또는 형이 선포하는 그 법, 누구에게는 공평해요? 자기에게는 공평하지만 동생들에게는 공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법으로 말미암아서 집안 안에 부채 원장에 문제가 생기는, 마이너스가 많이 깔리고 그러므로 사연이 팽창되고 커지는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넘겨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연은 곧 신화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이 집에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여기 잠깐 지우고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집안 안에 아버지가 왕이세요. 자, 아버지가 왕이면 그다음에 왕이 필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이 집안에요.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다고 하면 쳐봅시다. 왕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왕비가 필요하다. 왕하고 왕비하고 둘이서 사시면 누가 섬겨줍니까? 자녀가 섬겨요? 애들이 지금 갓 태어났는데 부모를 무슨 방법으로 얘를 섬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왕은 왕비가 없어도 왕이에요. 그러나 왕에게는요, 왕비는 없어도 꼭 있어야 될 자가 있어요. 신하가 있어야 돼, 신하. 그래서 왕에게는 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순진한 이야기는 안 하셔야죠. 그렇죠? 집안에 왕이 있으면 왕을 섬기는 신하가 있어야 되는데 왕만큼 섬길 수 있는 신하는 아내밖에 없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자식들을 신하로 시키자니 왕이 원하는 대로 척척척 밥을 해줍니까? 빨래를 해줍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위해서 신하가 돼야 되냐면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신하가 돼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신하로 사는데 왕이 법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신하에게. 자, 법을 선포하면 이 법이 왕에게는 공평한 법인지는 몰라도 신하에게는 불공평한 법이죠. 어떤 법이라도 공평한 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자기에게는 공평한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불공평한 법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불공평으로 말미암아 이 신하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자, 피해를 입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 피해가 세월이 지나고 피해를 입으면서 한 10년 정도 살았더니 피해가 공로가 되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해가 뭐가 되더라? 공로가 되더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굉장히 더러우셨던 분이에요. 괴팍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집어 던지고 때리고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하셨던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집안에 아버지만 들으면 저희들이 절절절절절 맺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하고 무슨 이제 관계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워낙 성질이 괴팍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지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나빠지는지 아직도 몰라. 그게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그냥 팍 나빠지시면 갑자기 갖고 있는 거 집어 던지고 욕을 하시고 막 때리시고 그러셨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눈치 보고 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저희들이 자랐어요. 우리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의 아버지가 왕이시긴 했어도 우리가 섬기는 왕은 따로 있었어요. 자식들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우리 엄마를 섬겼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셨어요. 어떤 공로를 세우셨냐면 아버지가 집어 던지는 거 당신이 맞아주셨죠. 아버지가 욕하는 거 당신이 먹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앞에서 난리치시는 걸 엄마가 다 막아주시고
자녀들을 다 자기 치마폭 속에 집어넣고 보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엄마 편에 서서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드러난 왕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드러난 왕이 있었지만 우리가 섬기는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것이요, 우리 엄마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아버지의 신하인데 이분은 은밀한 왕이셨어요. 은밀한 왕. 비밀 정보가 하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우리가 엄마를 섬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이제 왕이라고 법을 선포하고 살았어요. 저희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브라질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기계자수를 놓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상당히 괴팍하게 구셨습니다. 저희 집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9시 되면 이 커피가 나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15분 동안 커피 타임. 그다음에 12시 점심 나왔어요. 30분 동안 점심. 그다음에 3시에 커피 나와서 15분 동안 마시고 조금 쉬고 그다음에 또 6시에 저녁 나오고 9시에 커피 나오고 12시에 밤참 나오고 2시까지 일했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3시간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잠깐 우리가 화장실이라도 갔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전현들은 왜 저렇게 자주 오줌을 싸냐는 거죠. 그렇게 신경질을 내시고 그렇게 괴팍하게 구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일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는 또 아버지가 또요 친구 데려다가 또 화투도 치시고 말이죠. 엄마한테 뭐 부채기 붙여와라 뭐 해라 이러시면서 우리는 일하게 하시고 당신은 놓으시고 뭐 밖에 나가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사연이 뭐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로 말하면 사연이 가득가득 차서 살았죠.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셨는데 이분이 안 들어오세요. 5시까지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주위에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를 업고 오셨는데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집에서 오지도 못하시고 거기서 얼마나 술을 많이 잡수셨는지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한국에서도 국위선양이 좀 안 됐는데 밖에 나가서도 국위선양이 좀 안 되셨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를 업고 오시니까 이제 고맙다 그러고 이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씻겨서 아버지를 이제 씻겨서 닦여서 이제 눕게 하시고 우리 엄마가 이제 옷을 정리한다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자식들이 틀에 앉아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해서 버는 돈 한 달치가 현찰로 돈에서 여기서 나온 거죠. 술 다 먹고 남은 돈이 그만큼이고 길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혹이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그거 빼가지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기가 막혀서 돈을 딱 감춰버렸습니다. 집에 있는 돈을 몽땅 다 감추고 내가 다시는 자식들이 버는 돈 당신에게 줄 수 없어! 라고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날이냐면 이게 왕권이 바뀌는 날이었단 얘기죠. 우리 집에 왕이 되어서 법을 선포하셨던 분이 아버지인데 우리 엄마도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 되셨단 말이죠. 이제 드러난 왕이 되셨으니까 드러난 왕이 되어서 법을 선포하고 사시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들은 아버지라는 너무 괴팍한 왕 밑에서 선포되는 법이 불공평하다고 저희들이 느끼면서 살았는데 미처 엄마의 법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는 느끼기는 했어도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은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엄마가 드러난 왕이 딱 되시면서 그때부터 드러난 법을 딱딱 선포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괴팍한 법이었어요. 괴팍한 법.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감정의 폭이 얼마나 심하신지 선포되는 법 하나하나마다 몽땅 다 불공평한 거예요. 몽땅 다 불공평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식구가 6인데요.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왕이 6명이야. 각자 법을 선포하고 각자 살아, 각자.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고. 그렇게 살게 되더란 얘기죠. 집안마다 사연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신화가 되는데 신화가 돼서 넘어가는 그 때에 역할과 기능들이 부여돼요. 한 사람은 왕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신하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연으로 왕이 된 그 사람 법을 선포할 때마다 자기에게만은 공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평하여 그것으로 피해를 입는 자가 생기고 피해 입은 것이 세월이 지나서 피해가 공로가 되는 어느 날 구테타 일어나서 왕권을 빼앗아버리는 사건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그 나이 드신 아내들이 너 힘없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너 힘없는 날 내가 두고 보자. 너 애들만 장가가고 시집가기만 해봐라. 두고 보자. 그날이 무슨 말이냐면 구테타 일으키는 날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연이 사연으로 끝나면 참 그것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까지 꼭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연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의 반대말이 되고, 사연이 작동될 때마다 사단이 작동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악한 영향력이 쏟아지게 남기게 되는 그런 아픈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사연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옛사람의 사연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라고 하시는 새 이야기를 붙들고 사실 수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